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7월 24일 오후 3시 중국 헤이룽장성에 거주하고 있던 17살 소녀 A양은 그날 집 청소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갑 친구 후이시안이 집에 놀러올 예정이었거든요. 이 둘은 같은 직업고등학교에 다녔는데요. 최근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죠. 특히나 산부인과에서 인턴을 하던 이시안은 긴급 상황이 워낙 자주 있다 보니 좀처럼 병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둘이서 수요일 오후 시간이 됐고 만나기로 한 거죠. A양은 청소를 끝내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나 가는 중인데 길에서 임산부를 마주쳤어.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집에만 데려다 주고 갈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시안의 집은 어차피 걸어서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임산부 데려다 주고 온다고 해도 20-30분 안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상과 달리 1시간이 지나도록 이시안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요. 불안해진 A양은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찾아다녔는데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A양은 즉각 이시안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가족의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밤새도록 수색을 하게 되는데 성과가 없어요. 이 17살 소녀가 한순간에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죠. 우선 이시안과 A양 집 사이가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확인했죠. 그 결과 마지막 행적이 포착되는데요. 오후 3시 15분 꽃무늬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이시안이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그때 손에는 파란색 우산이 들려 있었고요. 근데 마침 이때 이 골목 반대편에는 배가 잔뜩 부른 임산부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걸어가던 이시안과 딱 마주하는 순간 임산부가 휘청이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해요. 옆에 있던 이시안을 붙잡고 버티는 듯 했죠. 둘은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데 이후엔 인근 주택단지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앞서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수상한 점도 없고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 임산부 좀 이상한데? 앞으로 돌려봐.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임산부가 이전부터 골목길을 계속 서성이면서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시안이 나타났고 갑자기 쓰러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찰은 임산부가 연기를 했다는 걸 간파합니다. 아니 그럼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경찰은 CCTV를 돌리며 다음 행적을 찾아봅니다. 그때로부터 3시간이 지난 저녁 6시 18분쯤 막 골목길에는 이시안을 애타게 찾는 가족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 사이로 또다시 문제의 임산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웬 남성과 함께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오더니 차 트렁크에 넣고 어딘가로 향했죠.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 머릿속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혹시 집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했고 그 시신을 가방에 넣어서 도주했나? 일단 범인들이 누군지 그 신원을 알기 위해 탐문 조사를 하는데요. CCTV에 찍혀있는 사진을 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고 드디어 정체가 드러납니다. 먼저 임신한 여성은 28살의 탄 베이베이였어요. 그리고 남성은 37살의 바이 윤지엔이었고요. 이들은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정식 부부입니다. 경찰이 둘의 배경과 지인 관계 모두 조사했고 끝내 이 남편의 고향에 이들이 은신 중인 걸 밝혀내요. 3일간 조사한 끝에 7월 28일 저녁 아내 베이베이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순순히 살인을 인정했어요. 체포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행방만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모른대요. 하지만 경찰로선
분명 남편도 멀리 가지 못했으리라 판단합니다. 아내가 당시 임신 9개월 차였는데 언제 출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숨어 있겠다 싶어서 빈집을 위주로 수색을 했죠. 드디어 다음날 새벽 남편 윤지엔을 발견하는데요. 근데 아내와 달리 아주 완강히 체포에 저항하더라고요. 경찰서에 끌려가면서도 온갖 욕설과 폭력을 저질렀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잘못 없어. 베이베이 그 여자 짓이야.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다 거짓말이야. 뭔가 아내가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검거된 베이베이는 자기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한 상태예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저지른 짓이다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네요. 이거 뭔가 있죠? 경찰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내 베이베이한테 가서 남편이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살짝 흘려요. 순간 이 여자 눈빛이 돌변하죠. 막 손이 떨리더니 배신감에 참지 못한 그녀가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건 당일 베이베이는 골목길에서 우연히 이시안을 마주쳤습니다. 딱 봐도 고등학생 정도의 애띤 얼굴이었고 훤칠한 키에 마른 몸매까지. 이 소녀는 남편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었어요. 베이베이는 임신한 배를 잡고 갑자기 쓰러지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힘들어서 그런데 집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라고 부탁합니다. 후이시아는 그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임산부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친절하게 웃으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기꺼이 응합니다. 바로 이때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둔 거예요. 이후에는 베이베이가 살고 있는 501호로 향하는데 원래는 현관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이베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면서 잠깐 들어와서 음료라도 한 잔 마시고 가래요. 이시연은 별 의심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소소한 대화 끝에 그녀가 건넨 요구르트를 하나 마시게 되는데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머리에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녀가 털썩 쓰러집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베이베이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 요구르트에 항정식성 약인 클로나제팜을 고함량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아는 바로 기절한 거예요. 바로 이때 여보 이제 나와도 돼. 안방에 숨어있던 남편 윤지엔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말했죠. 여보 선물이야. 당신이 원하는 처녀로 준비했어.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너무 섬뜩한데 이후 남편은 이 납치해온 이시안을 침대에 묶은 뒤 옷을 찢었습니다. 곧장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시안이 생리 중이었던 거예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돌변하더니 아내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넌 이런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냐? 한심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는데 이때부터 부부는 이제 이 여자애를 어떡할까 고민합니다.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없애기로 결정했죠. 곧이어 둘은 베개로 소녀의 얼굴을 둘렀습니다. 이미 약에 취해 있던 이시아는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숨을 거둬요. 이후에 남편은 자연스럽게 마대자루, 여행용 가방을 챙겼고 시신을 그 안에 구겨 넣은 후 이제 가방에 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과 3시간 만에 부부는 한 사람을 살해하고 뒷정리까지 모두 끝낸 거예요. 시신 트렁크에 넣고 바로 외곽으로 향했고요. 약 20km 정도 운전하던 중 우연히 빽빽한 옥수수밭을 발견합니다. 그 옥수수 키가 사람 키 넘게 자라 있어요. 무성해서 내부는 컴컴할 정도고요. 또 대규모 농경지라 이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래 바로 여기야. 시신을 처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둘은 옥수수밭 어떤 지점에 시신을 대충 유기했고요. 이후 남편의 고향으로 가서 은신합니다. 어차피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시신을 찾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 또 본인들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살인을 저지른 지 4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지독한 비밀이 드러나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젊은 소녀를 유인해서 성폭행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죽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심지어 시신 처리마저 너무도 순조로웠고요. 마치 숙련된 범죄자 같다는 느낌? 혹시? 사실 베이베이는 진술을 하는 내내 감정 동요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살인에 있어서는 우발성 주장까지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느낌이 어딘가 좀 쎄했어요. 얘네들 이거 첩보맹이 아닌가? 이때부터 경찰은 부부의 과거 행적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끔찍한 사건들이 수면에 떠오르는데요. 우선 먼저 이 부부가 어떻게 연을 맺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베이베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산둥성에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남편 윤지엔을 만난 거예요. 그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는데 무엇보다 말재주가 좋아서 어디서든 인기가 많았어요. 비록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고 또 초등학생 딸까지 딸려 있었지만 뭔가 이 남자 자체가 풍기는 매력이 있었나 봐요. 베이베이는 푹 빠져 있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후 두 사람은 결혼까지 결심하는데 여기서 베이베이 가족들은 결사반대하죠.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딸이 9살이나 많은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을 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딸의 고집이 완강합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요. 윤지엔과 또 그의 딸을 데리고 타 지역으로 도망쳤고 여기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랬지만 나름 행복한 생활들이 이어져요. 아이까지 생겼고요. 아니 그런데 임신 7개월 차 모든 걸 송두리째 흔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옛 직장이 있는 산둥성에 가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거든요. 마침 여기서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야, 너 그거 모르지? 나 네 아내랑 사귀었잖아. 아니지. 사실 여기서 안 만난 놈 없을걸? 너랑 만날 때도 한 3명인가? 동시에 만났대. 그때 말이야. 네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얼마나 비웃던지. 야, 엄마, 너 그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냐? 그리고 그 백 사장 알지? 그 거래처 사장. 그 사람이랑 또 잤대. 전에 키스마크도 만들었다면서 막 보여주던데? 아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대체 결혼한 남자한테 왜 친구들이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다 과거라 쓸데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아내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를 들은 윤지엔 남편은 화가 나겠죠. 막 배신감에 손이 떨렸어요. 곧바로 기차 예매했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 내내 분노를 곱씹었습니다. 그런데요, 화가 나는 포인트가 아내가 과거에 문란했다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남이 쓰다 버린 여자를 내가 만난 거야?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난 그럼 처녀 맛도 못 본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성에 되게 집착한 거죠. 윤지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임신 7개월 차였던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시작으로 부부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어느 날 남편이 또 화를 참지 못해 다시 그녀를 폭행하려던 순간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베이베이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문란한 과거를 사죄하는 의미로 남편에게 처녀를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여기서 또 남편은 그래 나 그거 마음에 든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건 한 달 전인 6월 25일부터였습니다. 둘이 타겟을 정해요. 근데 그게 너무도 끔찍하게도 처녀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를 먼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첫 타겟이 누가 되냐면 그 남편의 10살 된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초등학교 친구 수양이었습니다.
이 범행에 남편은 상당히 적극적이었거든요. 범죄의 친딸을 이용하죠. 딸아, 하교 후에 네 친구 수랑 같이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나서 둘이 왔는데 약에 탄 요구르트를 먹입니다. 애들이 기절하죠. 모종의 이유로 그날 성폭행은 결국 실패했어요. 자세한 내막은 미성년자 보호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타겟은 남편 쪽 친구 강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왜냐면 윤지엔이 예전부터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이 친구 강 씨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집으로 데려와서 금품을 빼앗고 또 눈앞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근데 그게 다 끝나면 그냥 둘 다 깔끔하게 죽일 거야. 그래서 그러려고 두 개의 시신을 같이 담으려고 마대자루랑 테이프 구매하고 또 인터넷으로 미리 사둔 클로나제팜 있잖아요. 이걸 빻아가지고 주사기로 캔맥주와 음료에 넣어두었죠. 7월 19일 오후 4시 윤지엔과 베이베이는 강씨 커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나 봐요. 그 수상함을 느낀 친구 강씨가 나 좀 일찍 가야겠다 하면서 자리를 피했고 결국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거듭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막 머리를 맞대 고민해요. 그러더니 방향을 바꿔요. 아니, 어렵게 지인 데려오지 말고 그냥 차라리 길거리에서 원하는 여성들을 픽업해오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침 아내가 임신 9개월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서 무언가 유인을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한 거죠. 주로 수법이 이랬어요. 남편이 창문에 고개를 대밀고 이 여자 저 여자 봐요. 대상을 물색하는 거죠. 얘다 싶으면 아내가 임산부가 막 쓰러지는 것처럼 다가가서 유인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앞서 피해자 이시안 외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미 13살 소녀 1명과 20살 여성 1명을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왔고 음료를 건네요. 근데 이 둘 다 나는 됐다 라면서 쉽사리 음료를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피해간 거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끌려왔던 이시안이 호의를 받아들여서 음료를 마셨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부부는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성폭행에 실패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발적인 살인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어요. 아니, 이미 이전에 4번이나 성폭행 시도를 했고 시신 유기하려고 마대자루까지 다 사놓은 사람들이에요. 계획적인 게 자명하잖아요. 2014년 6월에 1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아내 베이베이는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남편은 끝까지 비열해요. 애초에 모든 건 아내가 계획한 거고 자기는 전혀 개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가 더 열받는 것 같아. 물론 남편한테 처녀를 바친다는 것도 미친 생각인데 그걸 또 옳다쿠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얘잖아요. 또 좋다고 희생자 같이 물색했고요. 정말 오늘 대본은 저조차도 제목을 보고 놀랐는데요. 남편에게 처녀를 바치려고 17살 미성년자를 살해해?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조차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범인은 물론이고 그들 가족까지도 비난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이베이의 쌍둥이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고요. 윤지엔 남자 쪽에 그 남동생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던 게 직격탄을 맞아서 거의 파산으로 내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베이베이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요. 그 아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뒤인 2013년 6월 환안현 인민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어떤 곳이냐? 바로 피해자 이시안이 인턴으로 일하던 곳이에요. 당시 산모를 담당한 의료진들조차 이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새 생명에겐 죄가 없잖아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요, 또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양가 모두 양육을 거부해요. 안 키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생후 2개월 만에 다른 집에 입양이 되었고요. 중국 정부는 이 아이의 친부모에 대한 기록을 아예 삭제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2015년 1월 30일 부부는 총살형에 처해졌고 추악한 삶을 끝내게 됐죠. 오늘 사건은 무엇보다 그 임산부,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따뜻한 선의가 결국 배신과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상당히 씁쓸함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혼자 세 아이를 기르던 미혼모 25살의 제이미 아담스입니다. 얼마 전에 그녀는 동갑내기 남자친구 저스틴과 결혼을 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자기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생겼고 또 새 아이에게 아버지까지 생겨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제이미의 뱃속에서 저스틴과의 사이에서 생긴 소중한 생명이 자라게 돼요. 그녀의 네 번째 아이였죠. 하지만 임신 7주차 신혼의 달콤함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2011년 12월 10일 새벽 5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제이미의 남편 저스틴 아담스였어요. 제 아내가요, 맥도날드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즉각 그가 알려준 대로 맥도날드 주차장으로 출동했어요. 가보니까 거기엔 제이미의 차량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고요. 남편에 따르면 지난밤 10시쯤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임신한 아내가 친구를 만나야 한다면서 홀로 1시간이나 차를 몰고 48km 떨어진 맥도날드로 향했다고 합니다. 또 밤 11시쯤에 잘 도착했다라는 문자도 남겼고요. 하지만 1시간 후에 자정이 지나서 남편이 연락을 해보니 전화가 꺼져 있고 지금 연락 두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형사는 남편에게 아내가 만나기로 한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하지만 그는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쭈뼛댑니다. 이게 형사의 촉에 좀 이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밤늦게 그것도 임신한 아내가 혼자 외출을 하는데 남편으로서 누굴 만나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더해 저스틴은 계속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티가 나게 불안한 기색도 역력하고요. 경찰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추궁했고 마침내 이틀 후에나 저스틴은 경악할 만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그날 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러 갔대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밤늦게요? 남편이 말했죠. 매춘이요. 이거 결코 남편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제이미의 성매매를 관리하던 사람, 그러니까 포주의 역할을 한 게 다름 아닌 남편 저스틴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요. 일단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한 두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부부가 생활고에 시달린 거예요. 하물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요. 당시 남편 저스틴은 군인이 되고자 군사 기초교육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 5 가족을 부양하기엔 무리였어요. 그렇게 돈에 쪼들리던 어느 날 아내 제이미가 남편에게 농담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여보 나 좀 봐봐. 나 완전 남자들이 돈을 퍼줄 것 같은 몸매 아니야? 응? 이게 이제 제이미는 남편에게 자신의 어떤 몸매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죠.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제안을 했죠. 여보, 매춘해볼래? 처음엔 말도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애는 3세, 곧 4시 되죠. 또 남편 월급은 쥐꼬리 같지? 이게 워낙 삶이 궁핍해서였는지 제이미 또한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8월 달이었어요. 저스틴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즐거운 마사지를 해준다라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 이건 사실 조금만 읽어도 성매매를 암시한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문구가요. 저희는 휴가 자금이 부족합니다. 약간의 보상을 주신다면 제 아내와 밤을 보내는 것을 기꺼이 허용합니다.
저스틴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거예요. 아내 공유해준다고요. 이 변태적인 내용은 또 다른 변태들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했어요. 그때부터 문의가, 아니 고객이 쇄도하기 시작했죠. 보통 저스틴은 아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면 그 일이요, 직접 자기가 차를 몰고 그녀를 고객에게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혹시나 위험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보디가드 역할을 한 건데 생각보다 이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몇 달간 부부가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돼요. 그런데 하필 제이미가 사라진 그 12월 9일 밤에는 남편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집에서 새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같이 갔어야 했는데 이건 제 잘못이 너무 커요. 글쎄요, 저는 이 변명도 너무 거지 같은데 어쨌든 아내가 실종된 후에 저스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TV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요. 여러분, 제 아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이 새 아이들도 있고 엄마 필요하잖아요. 또 뱃속에는 2달 된 아이도 있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때에는 그 대중들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인터뷰를 보면 감정이 동요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제이미가 발견됩니다. 실종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1월 7일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남동부의 비포장 자전거 도로의 외곽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발견 당시 제이미는 흰색 겨울 코트만 하나 걸친 상태였어요. 아내는 완전히 나체였고요. 코트를 벗겨내니까 등에는 무려 18개의 자상이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상당한 구타를 당했는지 시퍼런 멍이 가득했고요. 또 온몸에 총 29번이나 찔린 자국이 확인됩니다.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턱뼈도 부러져 있었어요. 또 당연히 뱃속의 아이도 사망한 상태였고요. 제이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바로 실종에서 살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제이미가 실종 당일 만났던 그 고객들을 찾아내 모두 조사하게 되는데 이게 또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예약된 고객만 3-4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모두를 하나하나 찾아가 신문하는데 저마다의 알리바이가 있었죠. 심지어 나는 문의만 했을 뿐이다, 만난 적은 없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물론 이들 중에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엇보다도 여전히 저스틴을 향한 그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수사 초기에 이 성매매 사실 숨기고 거짓말한 게 결정적인 이유기도 해요. 게다가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의심스러운 게 좀 더 있더라고요. 사건 당일 그는 아내가 홀로 나간 사이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봤다고 했었죠. 근데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 핸드폰이 맥도날드와 가까운 기지국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아내 제이미가 3명의 아이들 데리고 가정보호소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스틴의 가정폭력을 버티다가 여기에 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스틴도 폭력을 인정해요. 근데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이게 나만 때린 거 아니다, 아내도 날 때렸다 라면서 쌍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다른 용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일단 저스틴 소환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죠. 여기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거든요. 당신이 아내 제이미를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요, 이것만으론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저스틴에게 살해 동기가 있을까요?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죽일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용의자는 남편뿐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초점이 다 그에게 맞춰졌고 결국 저스틴은 제이미 그리고 뱃속의 태아까지 이 2사람의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태아의 권리가 분만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해요.
반면에 미국 오클라호마 주 법에 따르면 살해당한 이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2건의 각각의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미국 주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저스틴은 구치소에 구금이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제이미에 대한 부검이 진행돼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몸에서 제3자의 어떤 남성 정액이 검출된 겁니다. 그 주인공은 금세 밝혀졌는데 34살의 남성 조셉 씨요. 제이미가 실종된 그날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그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녀의 몸에서 조셉의 DNA가 나오는 건 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성관계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조셉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난 제이미랑 만난 적도 없다 라고 진술했었거든요. 자기는 그 은밀한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해보긴 했지만 결국에 마음이 바뀌어서 만나진 않았대요. 이게 거짓말이란 게 들통난 겁니다. 잠시 조셉의 입장에서 좀 추정을 해보면 그는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로 진술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살인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때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 레베카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 조셉이란 사람이 의심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자친구 덕분이었어요. 그날 밤 조셉은 저랑 있었어요 라고 알리바이를 입증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2번째 경찰 조사에서 레베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조셉이 사실 자기한테 이미 성매매 했다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알리바이를 조작해달라고 애원했대요. 이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기억하는 건 더 있었습니다. 제이미, 오늘의 피해자가 실종되고 다음 날 이 조셉 남자친구가 갑자기 트럭을 가져가더니 다 꼼꼼하게 세차하고 타이어 4개까지 몽땅 새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경찰이 그 트럭을 압수해 봤는데 이건 타이어뿐만 아니라 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된 상태더라고요. 굉장히 수상하죠. 어쨌든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왜 새 걸로 다 교체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셉의 전 여자친구들도 한 명씩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의미심장한 진술이 쏟아져요. 평소에 조셉이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강제로 임신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라? 그러고 보니까 현재 여자친구 레베카도 임신 중이더라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그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게 됩니다. 사건 당일 조셉은 맥도날드 앞에서 제이미를 만납니다. 제이미가 조셉의 차로 옮겨 타요.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이미가 콘돔을 써야 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하던 조셉이 완강히 거절했고 그리고 나서 제이미와 조셉 간의 말다툼, 그게 몸싸움으로 번지다가 결국 조셉의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경찰의 추정입니다. 조셉 시어는 즉각 유력 용의자로 체포돼요. 한편 이렇게 진범이 등장하면서 남편 저스틴은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추후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 앞서 핸드폰 위치 추적이 맥도날드 쪽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순한 통신사 오류더라고요. 네, 저도 계속 이 남편을 의심했지만 일단 살인에 있어서는 무죄입니다. 이제 조셉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는 제이미와 뱃속의 태아, 이 2명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어요. 그런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셉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완전 굳게 입을 다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확히 그날 밤 제이미와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는데 하물며 그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무덤덤한 표정이었고요. 그렇게 조셉의 침묵 속에 사건의 전말은 영원히 묻히게 됐죠. 동시에 잘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제이미의 남편 저스틴.
아내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고 심지어 포주 역할을 한 그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물론 아내와 합의해서 했다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요. 물론 그는 직접적인 살인 혐의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스틴에게는 아내의 매춘을 부추기고 또 방조해서 아내와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돼요. 재판이 이어졌고 그에게는 집행유예 10년과 보호관찰 2년이 내려집니다. 그는 순순히 이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오늘 사건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저스틴의 어머니였어요. 사망한 제이미의 시어머니요. 티나라는 사람인데 티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이미요. 걔는 미혼모일 때부터 원래 그런 일 하던 애예요.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지가 제일 잘하는 거 하러 길거리로 돌아간 거지 뭐. 아니 이게 지금 죽은 며느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행인데 자기 아들은 또 감싸 안아요. 내 아들한테 죄가 있다면요. 걔가 그냥 제이미를 너무 사랑하고 그거 그 죄뿐 아닐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과연 지구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몸을 팔아서 생활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열받는 건 이 저스틴이란 사람이요. 아내가 지금 실종됐잖아요. TV 나와서 쳐 울고 도와달라 했잖아요. 그러더니 겨우 일주일 만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직 아내의 시신이 발견도 되기 전인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망 당일 제이미는 임신 7주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3-4명의 고객을 상대해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 남자들 모두 남편이 직접 연결해줬고요. 재판에서 저스틴은 아내가 이제 7주 차고 홀몸이 아니라 그날도 이제 보낼까 말까 망설였는데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자식들한테 선물 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딱 이번까지만 일 시키고 그만할 예정이었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제가 지금껏 들어본 변명 중에 가장 와닿지 않는 말이네요. 마음껏 여러분의 비난의 목소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